재롱이나 부려봐. 콩고물 떨어질라.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턱짓을 하며 내뱉은 말이에요. 10년을 악착같이 학원 돌리면서 시댁 전세금, 남편 양복값, 골프 회원권까지 제 통장에서 다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남편이 대기업 상무 달았더라고요. 아, 그날 진짜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수저 쥔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떨렸죠. 근데요, 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카드 전부 정지 눌러버렸어요. 시댁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전세금 제 명의거든요. 내용 증명 한 장 날렸죠. 다음날 시댁은 말 그대로 초토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종이 한 장으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서윤진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이 자리를 준비했어요. 남편 민우가 상무로 승진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강남 쪽 최고급 한정식집에 예약을 넣었죠. 코스 하나에 1인당 25만 원짜리 8명 자리. 제 개인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10년을 함께 버텨온 사람의 축하 자리니까요. 식당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김 여사가 한복 저고리 매무새를 고치며 성큼 앞장서 들어가요. 시누이도 새로 산 명품 백을 팔에 걸고 키릴 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따라붙죠. 친척들까지 모두 자리를 잡자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선물 상자를 민우 앞에 내밀었어요. 백화점에서 고른 명품 시계, 포장까지 정성스럽게 감쌌죠. 여보, 승진 축하해. 고생 많았어. 민우가 상자를 열려는 순간 김 여사가 손을 뻗어 상자를 밀쳐냈어요.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룸 안에 울렸죠. 됐어, 됐어. 우리 아들이 대기업 상무가 됐는데 그깟 선물이 뭐가 대수라고. 김 여사가 콧바람을 훅 내쉬며 물수건으로 손을 닦아요. 저는 밀려난 상자를 조용히 다시 제 무릎 위에 올렸죠. 민우는 아무 말 없이 물잔만 들어 한 모금 마시더군요.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친척 고모부가 민우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한다. 대단하다. 연신 추임새를 넣었죠. 김 여사 얼굴에 점점 홍조가 번지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턱짓을 하며 입을 열었어요. 야, 윤진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네, 어머님. 이제 우리 민우가 대기업 임원이야. 임원. 알아듣겠어? 김 여사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친척들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기어오르지 말고 재롱이라도 한번 부려봐. 콩고물이 떨어질라. 웃음 섞인 목소리였지만 눈은 하나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식탁 위로 정적이 깔렸죠. 친척들 몇몇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어요. 시누이는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저는 김 여사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10년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새벽 5시에 학원 문을 열고 밤 11시에 마감하던 날들. 시댁 아파트 전세금을 제 통장에서 빼서 넣어주던 날. 민우 양복값, 골프 회원권, 법인 영업용 접대비까지 제가 다 대던 날들. 그 모든 게 콩고물이었나요?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룸문을 열고 나와 카운터로 걸어갔죠.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전체 식대 일시불로 결제할게요. 카드를 내밀자 단말기가 찍 소리를 냈어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한 번에 빠져나갔죠. 저는 영수증을 지갑에 넣고 식당 현관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방 옷장을 열었어요. 캐리어를 꺼내 제 옷가지를 차곡차곡 넣었죠. 서재 책상 서랍에서 10년치 세금 서류와 이체 내역서 묶음을 꺼냈어요.
시댁으로 흘러간 모든 돈의 출처가 제 통장이라는 걸 증명하는 종이들이에요. 그 다음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 앱에 접속했어요. 민우 명의로 발급해준 가족카드, 김 여사한테 쥐어준 가족카드. 하나하나 분실 신고를 누르고 정지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정지 완료라는 글씨가 뜰 때마다 손끝이 시원해졌어요. 저는 식탁 한가운데에 종이 한 장을 펼쳐 놓았어요. 시댁이 살고 있는 아파트 집주인에게 보낸 내용 증명 사본. 전세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 보증금은 제 통장으로 돌려달라는 내용이었죠. 그 옆에 메모지를 하나 더 놓았어요. 가족카드 전부 정지했습니다. 앞으로 제 돈 쓰실 일 없으실 거예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을 닫는 순간 10년간 살았던 이 집의 공기가 등 뒤에서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학원 근처에 미리 계약해둔 오피스텔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어요. 캐리어를 풀지도 않고 노트북을 켰죠. 학원 운영 자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부 바꿨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 자산에 민우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하나 잠금을 걸었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이 끝났어요. 아침 9시 저는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어요. 대학 동기이자 제 학원의 법률 자문을 맡아주던 변호사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죠. 윤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지원아, 이혼할 거야. 소장 써줘. 저는 가방에서 10년치 서류 뭉치를 지원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지원이 서류 첫 장을 넘기더니 눈이 커졌죠. 이거 전부 내 돈이 시댁으로 간 내역이야? 응. 한 푼도 빠짐없이. 지원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저를 빤히 봤어요. 알았어. 제대로 해보자. 지원이 만년필 뚜껑을 열었죠. 저는 그 앞에 앉아 이혼 소장의 첫 줄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어 넣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시댁 아파트 집주인한테서 연락이 갔을 거예요. 저는 이미 그 시각에 지원의 사무실에서 소장 최종본을 검토하고 있었죠. 그 시각 김 여사는 난생 처음 듣는 말에 전화기를 붙들고 서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집주인 양반.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여기 산 지가 몇 년인데. 집주인은 사무적인 목소리로 다음 달 만기일에 맞춰 집을 비워달라고 오늘 오후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집을 보러 올 거라고 통보했을 거예요. 김 여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었겠죠. 전세금 명의가 누구인지 김 여사는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오후가 되자 정말로 중개업자 2명이 시댁 현관벨을 눌렀어요. 낯선 사람들이 안방과 거실을 기웃거리며 벽지 상태를 확인하고 채광이 좋다느니 평수가 넉넉하다느니 떠들었겠죠. 김 여사는 자기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꼴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결국 김 여사는 명품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 라운지로 도망쳤어요. 평소처럼 카드를 내밀며 마음을 달래려 했겠죠. 직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긁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을 거예요. 손님, 이 카드 현재 정지 상태인데요. 다른 카드 있으시면. 김 여사 얼굴이 하얗게 변했을 거예요.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내 내밀었겠죠. 또 정지. 그 다음 카드도 정지. 라운지 직원들의 시선이 김 여사에게 쏠리고 뒤에 줄 선 손님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김 여사는 쇼핑백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얼굴을 붉히며 밖으로 뛰쳐나왔겠죠. 제 전화기가 울렸어요. 김 여사 번호였죠. 저는 화면을 한번 보고 조용히 거절 버튼을 눌렀어요. 같은 시각 민우도 터지고 있었을 거예요. 승진 턱을 낸다며
후배 4~5명을 데리고 고깃집에 갔겠죠. 고기를 잔뜩 시키고 술을 돌리고 기분 좋게 카드를 내밀었을 거예요. 형, 이 카드 결제가 안 되는데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카드를 돌려줬을 거예요. 후배들 시선이 민우에게 쏠리고 민우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겠죠. 결국 후배 한 명이 대신 결제하는 굴욕을 겪었을 거예요. 민우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을 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죠. 몇 번을 눌러도 문이 안 열리니까 관리실의 사정에서 겨우 문을 열었을 거예요. 안방 옷장에 제 옷이 하나도 없고 서재 서랍이 텅 비어 있었겠죠. 그리고 식탁 위 종이 한 장. 민우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을 때 손이 떨렸을 거예요. 전세 계약 연장 거절 내용 증명 사본. 그 옆에 제가 남긴 메모. 전화가 쏟아졌어요. 민우한테서, 김 여사한테서, 신우이한테서.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죠. 하나하나 차단 목록에 넣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엎어놓았어요. 지원의 사무실에서 저는 10년치 장부를 한 장씩 넘기며 정리했어요. 시댁 생활비로 나간 금액, 민우 양복값, 골프 회원권, 접대비, 신우이 결혼 축의금까지 빠짐없이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날짜 순으로 분류했죠. 윤진아,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지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다 멈추며 물었어요. 7억 좀 넘어. 미쳤다. 10년 동안 이걸 혼자 다. 지원이 고개를 저었죠. 저는 대답 대신 다음 서류 묶음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어요. 이틀 뒤였어요. 학원 원장실 문이 벌컥 열렸죠. 민우가 서 있었어요. 양복 매무새를 가다듬고 억지로 만든 미소를 입가에 걸치고 있었죠. 윤진아, 우리 좀 얘기하자. 응? 부부끼리 이럴 수 있잖아. 잠깐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거지. 뭘 이렇게까지. 저는 책상에서 서류 2장을 집어 민우 앞에 내밀었어요.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장이야. 그리고 이건 시댁 전세금 3억 5천. 내 통장에서 나간 증빙이고. 민우의 미소가 순식간에 굳었죠. 집에서 쫓겨날 준비나 해. 민우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죠. 윤진아, 한 번만. 엄마가 실수한 거야. 내가 잘 타이를게. 제발. 저는 책상 위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보안팀, 원장실로 와주세요. 그 순간 민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릎을 털고 벌떡 일어서더니 서류를 식탁에 내동댕이 쳤죠. 야, 서윤진. 내가 누군지 알아? 대기업 상무라고. 동네 학원 원장 주제에 감히 나를 버려? 목소리가 원장실 밖까지 울렸어요. 이혼하겠다고? 좋아. 그러면 이 학원 재산 절반 내놔. 법대로 하자고. 보안 요원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우는 양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씩씩대고 나갔어요.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민우가 나간 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학원 운영 자금을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하는 작업을 시작했죠. 민우가 제 재산에 손을 대려 할 거라는 건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지원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민우 쪽에서 변호사 선임했대. 꽤 독한 팀이라더라. 대출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야.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오피스텔 창밖으로 학원 건물 간판 불빛이 보였죠. 저 불빛 하나하나가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피땀 흘려 만든 것들이에요. 누구한테도 뺏길 생각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지원한테서 전화가 왔죠. 윤진아, 상대 측에서 반소 넣었어. 내 학원이 성장한 게 민우의 대기업 인맥 덕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계좌에 가압류 신청까지 걸었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가압류, 내 학원 계좌를, 응, 법원에서 인용되면 통장이 묶여. 강사 월급이랑 상가 임대료, 당장 다음 주에 나가야 하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어요. 민우가 인맥을 대줬다고요. 제가 새벽마다 학부모 상담하고 밤마다 커리큘럼 짜고 입소문 하나하나 만들어낸 10년을 그렇게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죠. 며칠 뒤 학원 로비에서 소란이 터졌어요. 직원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죠. 원장님, 지금 로비에 어떤 분들이 오셔서 고함을 치시는데요. 제가 원장실에서 나갔을 때 김 여사와 신우이가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원생들이 오가는 복도에서 김 여사가 목청을 높이고 있었죠. 여기가 그 학원이야. 우리 집 며느리가 시부모를 길거리에 내쫓은 패륜년이야. 신우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돈 다 가로챈 여자가 원장이래요. 이런데 애들 맡기면 안 돼요. 학부모 두어 명이 멈춰서서 눈이 휘둥그레져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겁먹은 얼굴로 엄마 손을 잡아당겼죠. 저는 이를 꽉 물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어요. 어머님, 여기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 사무실로 가시죠. 사무실? 내가 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해. 인연이 어떤 년인지. 김 여사가 로비 의자를 발로 걷어찼어요. 신우이는 핸드폰을 들어 영상을 찍는 신용까지 했죠. 저는 직원에게 눈짓을 보내고 조용히 원장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죠. 30분 뒤 경찰이 도착해서 김 여사와 신우이를 밖으로 안내했어요. 김 여사가 끝까지 고함을 질렀지만 경찰 앞에서는 더 버티지 못했죠. 그날 오후 저는 강사들을 회의실에 모았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혼 소송 중이에요. 오늘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상대 측의 악의적인 업무 방해예요. 학원 운영에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기색이 얼굴에 남아 있었죠. 저도 알았어요.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는 걸. 다음 날부터 학부모들 전화가 쏟아졌어요. 수강 등록 취소 문의, 환불 요청,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 저는 한 통 한 통 직접 받으며 설명했죠. 그 와중에 지원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로비 천장에 달린 CCTV 영상과 직원이 녹음해둔 김 여사의 고함 소리를 USB에 담아 제출했죠. 영업방해로 고소할게요. 접근 금지도 같이 넣어주세요. 지원이 고소장을 접수하는 동안 저는 경찰서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사흘 뒤 법원에서 통지가 왔어요. 민우 측이 신청한 가압류가 인용됐다는 내용이었죠. 제 학원의 메인 영업 계좌가 그날부로 동결됐어요. 강사 12명 월급 4,800만 원. 상가 임대료 1,200만 원. 이틀 뒤에 빠져나가야 할 돈이 6천만 원인데 통장에서 단 1원도 움직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차단을 풀고 연락해 온 거였죠. 윤진아, 통장 묶인 거 알지? 학원 망하기 싫으면 합의서에 도장 찍어. 재산 절반만 넘기면 바로 풀어줄게.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곧바로 다른 은행 앱을 열었어요. 석 달 전 저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금을 제3금융기관 3곳에 분산해 뒀었거든요. 지원이 처음 법률 자문을 시작할 때 해준 말이 있었죠. 사업하는 사람은 항상 비상통장을 따로 둬야 해. 그 조언이 지금 제 학원을 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비상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강사들 월급과 임대료를 현금 이체로 처리했어요. 단 1분도 지연 없이 강사들한테 월급이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는 문자가 갈 때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죠. 다음 날 아침 지원과 함께 법원으로 갔어요. 해방 공탁 신청할 거예요. 가압류 금액만큼 현금을 법원에 맡기면 계좌 동결이 풀리잖아. 지원이 미리 준비해 온 서류를 법원 창구에 제출했죠. 저는 가압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법원 보관함에 넣었어요. 이틀 뒤 법원에서 해방 공탁 승인 통지가 왔어요. 계좌 동결이 즉시 해제됐죠. 학원의 모든 입출금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오피스텔 창가에 섰어요. 민우가 날린 주먹은 허공을 쳤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아, 이제 내가 칠 차례야. 재산명시 명령 법원에 신청해줘. 민우가 10년간 어디에 돈을 썼는지 전부 까볼 거야.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이 떨어졌어요. 민우가 지난 10년간 거래한 모든 은행과 증권사의 내역이 강제로 조회돼서 지원의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왔죠. A4 용지로 수백 장 박스 하나가 꽉 찼어요. 저는 그날 밤 지원의 사무실에서 박스를 열었어요. 커피를 옆에 두고 한 장씩 넘겨가며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죠. 새벽 2시쯤이었어요. 손이 멈췄죠. 지원아, 이것 좀 봐. 지원이 졸린 눈을 비비며 다가왔어요. 제가 가리킨 건 민우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 내역이었죠. 임원 승진을 앞두고 몰래 만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달 수천만 원씩 빠져나가. 이 입금처 이름들 봐. 지원이 눈을 가늘게 뜨고 내역을 훑었어요. 이거 주식 리딩방 수수료잖아. 불법 투자 모임. 그리고 이쪽은 지원이 손가락으로 짚은 곳에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 줄줄이 찍혀 있었죠. 룸살롱, 고급바, 이름만 봐도 뻔한 업소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1년 넘게 이어진 기록이었어요. 합치면 얼마야, 이거. 지원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대출금 포함해서 2억 8천 정도. 전부 빚이야.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학원에서 피를 말리는 동안 민우는 그 돈을 도박과 술집에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 재산 절반을 내놓으라고요. 지원아, 이거면 끝이지?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어도 주장? 이 내역 앞에서는 입도 못 벌려. 저는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해서 새 파일에 끼웠어요. 법원 제출용 딱지를 붙이고 지원에게 건넸죠. 그 사이 시댁 쪽도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보낸 내용 증명대로 집주인이 새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버렸거든요. 다음 달 만기일에 맞춰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보증금은 제 통장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죠. 김 여사한테는 돌아갈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가사 조정기일이 잡혔어요. 법원 복도에서 민우를 봤죠. 양복은 여전히 말끔했지만 얼굴에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민우 옆에 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고 있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우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죠. 원고의 학원 사업은 피고의 대기업 인맥과 사회적 지위에 힘입어 성장한 것이므로 피고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해야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어요. 민우가 턱을 치켜들고 앉아 있었죠. 그때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갈색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든 종이 뭉치를 꺼냈죠. 재판장님, 피고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원이 종이를 한 장씩 판사 앞에 올렸어요.
이것은 피고가 불법 주식 투자 모임에 납부한 수수료 내역입니다. 이것은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고요. 총 2억 8천만 원의 채무가 확인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민우 측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죠. 고개를 돌려 민우를 봤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읽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안경을 벗고 민우를 똑바로 바라봤죠. 피고 측, 이 내역에 대해 소명할 것이 있습니까? 민우 측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비비고 있었죠. 판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채무를 은닉하고 재산 기여도를 허위로 주장한 부분에 대해 법원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피고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민우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법정을 나와 복도에서 민우와 마주쳤어요. 민우가 벽에 기대 서 있었죠. 양복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민우 앞에 멈춰 섰어요. 10년간 시댁에 들어간 생활비 전부 토해내게 만들 거야. 각오해.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지원과 나란히 법원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며칠 뒤 만기일이 됐어요. 김 여사한테서 신우이를 통해 연락이 왔죠. 이삿짐 센터 부를 돈이 없다고 제발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김 여사와 신우이는 마트에서 종이 박스를 얻어와 짐을 쑤셔 넣었어요. 10년간 제 돈으로 채워 넣은 가구들, 가전제품들 사이에서 자기 것만 골라 담아야 했겠죠. 택시 트렁크에 박스를 구겨 넣고 보증금 한 푼 없이 동네 끄트머리 낡은 월세방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건 지원한테서였어요. 시댁 이사 끝났대. 보증금 500월세 40짜리 반지하래.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오피스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재롱을 부려보라던 그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에는 아무 힘도 없었죠. 1차전이 끝난 뒤로 2주가 지났어요. 학원은 다시 평소 리듬을 되찾았죠. 기말고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원생들 수업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어요. 학원의 핵심 강사인 박 선생이 점심시간마다 밖으로 나가더니 1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는 날이 늘었죠. 전에는 쉬는 시간에도 교무실에서 교재 연구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개인 사정이 있겠거니 했죠. 그게 실수였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출근해서 교무실 문을 열었는데 박 선생 자리가 텅 비어 있었죠. 책상 위에 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직서도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직원이 달려왔어요. 원장님, 박 선생님, 오늘 무단결근이에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이상한 느낌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왔죠. 그날 오후 학부모들한테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방금 문자를 받았는데요. 박 선생님이 다른 학원으로 옮기셨다고 거기로 오라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저는 즉시 다른 학부모 3명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어요. 전부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했죠. 경쟁 학원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 제 학원 바로 다음 규모인 그 학원.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박 선생이 우리 학원 VIP 원생 명부를 갖고 있었으니까요. 학부모 연락처, 성적 데이터, 상담 기록까지 전부. 학부모 항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기말고사가 코앞인데 담당 강사가 갑자기 사라졌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수강 등록 취소 문의가 그날 하루에만 12건이 들어왔어요. 저녁 무렵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차단을 또 풀고 연락한 거였죠. 윤진아, VIP 명부 넘어간 거 알지? 교재 파일도 통째로 갔어. 이혼 소송 당장 취하 안 하면 그 자료 학원가에 전부 뿌린다. 민우 목소리에 기분 좋은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가만히 듣기만 했죠. 왜 말이 없어? 무섭지? 10년 걸려 만든 거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이 어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주저앉을 시간은 없었죠. 원장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학원 보안 서버에 접속했어요. 접속 기록을 열었죠. 박 선생 계정으로 마지막 로그인한 시간은 지난 금요일 밤 11시 47분. 제가 퇴근한 뒤에 몰래 들어온 거예요.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했어요. VIP 원생 명부 파일, 자체 제작 교재 원본 파일, 학부모 상담 기록. 전부 USB로 복사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3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학원 규모가 커지면서 지원이 법률 자문차 사무실에 왔을 때 한마디를 해줬었죠. 사업체 기밀 유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진짜 중요한 파일은 강사들 접근 가능한 폴더에 원본을 두지 마. 그때부터 저는 강사용 폴더에 진짜 원본 대신 추적용 미끼 파일을 섞어 넣어뒀어요. 복사하는 순간 위치가 추적되는 디지털 식별 장치가 심어진 가짜 파일들이었죠. 박 선생이 가져간 게 바로 그 미끼 파일이었어요. 진짜 VIP 명부와 교재 원본은 제 개인 암호화 드라이브에 따로 보관돼 있었죠. 저는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원아, 박 선생이 터졌어. 근데 걔가 가져간 거 미끼 파일이야. 추적 장치 심어둔 거. 내일 바로 움직이자. 지원이 잠깐 침묵하더니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진, 진짜 무섭다 너는. 내일 오후에 경쟁 학원으로 갈 거야. 같이 가줘.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보안 서버 접속 기록을 캡처해서 USB에 저장했어요. 내일이면 끝낼 수 있어요. 민우가 파놓은 구덩이에 민우 자신이 빠지는 꼴을 보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지원과 함께 경쟁 학원 건물 앞에 섰어요. 지원이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고 저를 봤죠. 준비됐어? 응. 가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원장실 앞에 도착했어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고 손잡이를 잡아 확 열어젖혔어요. 안쪽 소파에 민우가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 박 선생, 그리고 책상 뒤에 경쟁 학원 원장이 앉아 있었죠.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문 쪽으로 돌아왔어요. 민우 입에 물고 있던 커피잔이 멈췄죠. 서윤진. 저는 대답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원이 뒤따라 들어와 문을 닫았죠. 경쟁 학원 원장이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며 입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여긴 외부인 출입이. 지원이 서류 가방에서 내용 증명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정지원 변호사입니다. 앉으시죠. 원장이 멈칫하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죠. 박 선생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우만 억지로 태어난 척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죠. 지원이 내용 증명을 펼치며 경쟁 학원 원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릴게요. 박 선생이 가져온 VIP 원생 명부와 교재 파일, 그 안에 복사 추적 장치가 심어져 있어요. 경쟁 학원 원장 눈이 커졌죠. 박 선생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끼어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추적 장치라니, 그런 게 어디? 지원이 손을 들어
박 선생의 말을 잘랐어요. 이미 서버 접속 기록에 다운로드 시간, 계정, IP 주소 전부 찍혀 있어요. 그리고 그 파일을 누가 열었는지, 어디서 열었는지도 우리 쪽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저는 경쟁학원 원장에게 한 발짝 다가섰어요. 원장님, 이 자료를 영업에 한 번이라도 쓰시면 저는 즉시 영업 금지 가처분을 걸 거예요. 이 학원 간판 내려야 할 수도 있어요. 경쟁학원 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어요. 두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죠. 잠깐만요. 나는 단순히 강사 스카우트 제안을 받은 것뿐이에요. 불법 자료인 줄은. 민우가 벌떡 일어섰어요. 야, 원장. 뭘 겁먹어. 이건 그냥 협박이야. 추적 장치 같은 건 법적 효력이. 지원이 민우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이민우 씨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 한마디 더 보탤 때마다 법정에서 불리해지실 거예요. 민우 입이 닫혔죠. 턱 근육이 실룩거렸어요. 경쟁학원 원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시뻘개져서 민우와 박 선생을 번갈아 쳐다봤죠. 이 사람들아, 나한테 단순 스카우트라고 해놓고 이게 뭐야. 범죄에 나를 끌어들인 거잖아. 원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당장 나가. 둘 다 나가. 이건 없던 일이야. 박 선생이 소파에서 허둥지둥 일어났어요. 민우는 이를 악물고 서 있었지만 원장이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 제끼며 소리쳤죠. 나가라니까.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민우가 양복 소매를 잡아당기며 문을 나섰어요. 박 선생이 고개도 못 들고 뒤따라 나갔죠. 복도에서 민우의 구두 소리가 거칠게 멀어졌어요. 저는 경쟁학원 원장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앞으로 우리 학원 원생들한테 연락 가는 일 없어야 합니다. 원장이 고개를 연신 끄덕였죠. 학원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서버 접속 기록, 캡처본과 다운로드 내역, 박 선생 계정의 로그인 기록을 전부 묶어서 지원에게 넘겼어요. 지원이 그날 저녁 경찰서에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죠. 다음 날 저는 학부모들에게 공지문을 발송했어요. 경쟁학원과 결탁한 전 강사의 불법적인 원생 유인 시도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설명했죠. 그날 이후 수강 취소 문의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오히려 학부모 몇 분이 원장실로 찾아와 응원을 해주셨죠. 일주일 뒤 박 선생은 업계에 소문이 퍼져 어떤 학원에서도 면접조차 잡아주지 않았어요. 저는 박 선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걸었죠. 그리고 민우, 영업비밀 유출 교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를 쓰는 민우의 소식을 지원이 전해줬죠. 이제 형사 기록까지 붙었어. 민우 쪽은 더 이상 버틸 카드가 없어. 저는 지원의 말을 듣고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민우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이 정리된 문서였죠. 마지막 한 방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민우가 경쟁학원 원장을 만날 때마다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는데 그 결제 수단이 자기 회사법인 카드였던 거죠. 경찰 조서에 찍힌 카드 내역을 지원이 확보해 왔어요. 윤진아, 이것 봐. 룸살롱 3군데, 총 6번 결제. 전부 법인 카드야. 저는 그 내역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었어요. 날짜, 장소, 금액. 회사 돈으로 사적인 범죄 모의를 위한 접대비를 쓴 거예요. 지원아, 이거면 충분하지? 남아돌아. 저는 그날 밤 오피스텔 책상에 앉아 문서를 한 장 만들었어요. 민우의 불법 주식 투자 채무 내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증거,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깔끔한 파일로 묶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우가 다니는 대기업 본사 건물 1층 우편함 앞에 섰어요. 봉투 겉면에 윤리경영실 앞이라고 적고 발신인은 비워뒀죠. 봉투를 넣는 순간 손끝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죠. 사흘 뒤 지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윤진아, 민우 회사에서 내부 감사 들어갔대. 감사팀이 민우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수조사 시작했다더라.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죠. 대기업은 임원의 도덕성 문제에 칼 같았어요. 감사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결과는 빤했죠. 민우가 룸살롱에서 긁은 법인카드 내역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사적 채무까지 안고 있는 임원이라는 사실이 경영진 보고서에 올라간 거예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어요. 지원이 확인해준 내용은 이랬죠. 징계위원회 열렸대. 권고사직. 사실상 파면이야. 민우가 그토록 자랑하던 대기업 상무 자리. 제 돈으로 양복 입히고 골프 회원권 끊어주고 접대비 대줘서 겨우 올라간 그 자리에서 쫓겨난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회사는 민우가 유용한 법인카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퇴직금까지 전액 동결해버렸죠. 하루아침에 직장도 돈도 전부 잃은 거예요. 이혼 소송 최종 선고 공판 날이 왔어요. 법원 복도에 섰을 때 민우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보였죠. 양복이 아니었어요. 구겨진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어깨가 한껏 움츠러들어 있었죠. 법정에 들어갔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죠.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0%로 판단하며 위자료 및 소송 비용 전액을 피고와 피고 측 모친이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 안에 울렸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정면을 바라봤죠. 옆에서 지원이 제 팔꿈치를 가볍게 건드렸어요. 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민우 측 변호사가 서류를 챙기며 먼저 자리를 떴죠. 법정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어요. 돌아보니 민우가 서 있었죠.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민우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법원 복도 한가운데서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쳐다봤죠. 윤진아,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민우 목소리가 떨리고 콧물이 흘러내렸어요. 법원 경비원이 멀찍이서 이쪽을 살피고 있었죠. 저는 민우를 내려다봤어요. 10년 전 이 사람과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던 날이 잠깐 스쳤죠. 하지만 그건 이미 끝난 이야기였어요. 매달 위자료 밀리지 말고 입금해.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어요. 지원이 나란히 걸어왔죠. 법원 출구에 유리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어요. 5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가슴속에 10년간 엉켜있던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지원과 나란히 법원 계단을 내려갔어요. 이혼이 확정된 지 1년이 흘렀어요. 민우 소식은 가끔 지원을 통해 들려왔죠. 불법 주식 리딩방에서 진 빚은 도박으로 분류돼서 개인 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대요. 갚을 방법이 없는 사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했죠. 대기업 상무 명함을 내밀며 후배들 앞에서 큰 소리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밤에는
대리운전 코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버틴대요. 신용불량자 딱지가 붙어서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못 만드는 처지가 됐다고 했죠. 김 여사 소식도 들렸어요. 신우이한테 같이 살자고 매달렸지만 신우이가 매몰차게 거절했대요. 결국 동네 끝자락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죠. 관절이 안 좋아서 1시간만 서 있어도 무릎이 부어오른다는데 쉴 수가 없대요. 월세 40만 원을 밀리면 당장 나앉아야 하니까요. 콩고물이 떨어질라. 재롱이나 부려봐. 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 콩고물이 누구 것이었는지 이제 뼈저리게 알고 있겠죠. 저는 그 1년 동안 멈추지 않았어요. 학원 규모를 늘리고 강사진을 재정비하고 교육청에 법인 설립 서류를 넣었죠. 동네 보습학원이 아닌 정식 교육법인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육회사가 됐죠. 법인 통장에 매달 수익이 쌓이는 걸 확인할 때마다 이 돈은 오롯이 제 이름으로 벌어들인 거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누구한테 갖다 바칠 필요도, 누구한테 쓸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는 돈이었죠. 오늘 저녁 퇴근길이에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유리창 너머로 조용히 흘러갔죠. 1년 전 오피스텔에서 캐리어 하나 풀지도 못하고 노트북을 켜던 밤이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차가 강남역 근처 조용한 골목에 멈췄어요.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쪽 창가 자리에 지원이 먼저 와 앉아 있었죠. 와인잔 2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늦었네. 지원이 시계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대표이사가 바쁘지. 저도 웃으며 맞은편에 앉았죠. 지원이 와인을 따라줬어요. 잔을 들어 올리자 붉은 와인이 조명 아래에서 반짝였죠. 윤진아, 수고했어. 진짜로. 지원아, 너 아니었으면 못했어. 아니야. 다 네가 한 거야. 난 옆에서 서류 정리해 준 것뿐이지. 지원이 잔을 내밀었어요. 저도 잔을 내밀어 가볍게 부딪혔죠. 맑은 소리가 조용한 레스토랑 안에 울렸어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으로 가로수 불빛이 보였죠. 10년을 바쳤어요. 제 청춘과 돈과 시간을 통째로 갖다 부었죠. 그 대가로 돌아온 건 재롱이나 부려보라는 모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10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죠. 더 이상 누군가에게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내어주지 않을 거예요. 제가 번 돈은 제 것이고, 제 시간은 제 것이고, 제 인생은 제 것이에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서늘하고 깨끗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죠. 지원이 옆에서 나란히 걸었어요. 다음 주에 법인 2호점 계약서 검토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보내줘. 저는 웃었어요. 가볍고 홀가분하고 환한 웃음이었죠. 앞으로 펼쳐질 내일이 오롯이 제 것이라는 사실이 이 밤의 공기보다 더 시원했어요. 여러분, 서윤진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이건 단순히 돈을 되찾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자기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였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헌신이 당연한 거로 취급받고 심지어 모욕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착취거든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 나를 깎아내리고 계신 건 아닌지요?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인생 후반전이라고 늦은 거 없습니다. 서윤진 씨처럼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선택 하나쯤은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의 내일도 분명 빛날 겁니다. 오늘 사연이 속 시원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잘 들었다면 이 사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세요.